자, 백제봉기 제6입니다. 백제봉기 제6 체어킹입니다. 체어킹. 제가 마이크를 새로 하나 샀어요. 아직까지 이제 달지 못했는데, 왜냐면 방금 주문했으니까. 방송, 특히 제 역사 방송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제 방송에서 아마 화이트 노이즈가 되게 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마이크를 새로 사는 걸로 좀 그게 줄었으면 좋겠네요. 자, 의자왕입니다. 의자왕은 그 백제 마지막 왕이고, 우리는 보통 삼천궁녀 의자왕 그렇게 해서,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은 개거품물 사람인데, 근데 그때 실제로 그렇진 않은 것 같더라 라는 게 삼국사기를 읽은 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읽어보죠. 잠시만요. 읽어보죠. 자, 의자왕입니다. 의자왕. 자, 의자왕은 체어킹은 모왕의 맏아들로서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성이 있었다. 무왕 제위 33년에 태자가 되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서 당시에 해동 증자라고 불렸다. 증자는 효행이 뛰어난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 사람이 효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증자와 닮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무왕이 사망하자 태자가 왕위를 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짝눈이죠. 짝눈이가 사부랑중 정문표를 보내 왕을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책봉했다. 자, 원년입니다. 641년입니다. 체어킹 원년입니다. 가을 8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바쳤다. 2년 봄청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자, 2월입니다. 체어킹이 주군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죄수들을 재심사하여 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해 주었다. 폭군행보가 아니죠, 그죠? 폭군행보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자, 가을 7월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공해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미후성은 어디일까요? 미후성은요, 전에 내가 찍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후성이 어딜까? 미후성 안 나왔구나. 미후성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때 미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후성과 기타 40여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마도 이제 그 88고속도로 상에 있던 그런 도시가 아니냐, 그런 성들이 아니냐. 광주고 여기가 대구니까 요 사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요 지역인 거죠. 가야 지역인 거죠. 아마 그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추측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8월입니다. 장군 윤충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했다. 대야성은요, 유명한 성입니다. 자, 지금의 합천에 있었다고 하고요. 대야성이 신라의 남쪽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때는 삼국시대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후삼국시대 있죠. 후삼국시대 그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대야성을 함락시킨 걸 가지고 이제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판세가 기울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대야성 적에 아무튼 그 가야 지방의 중요한 요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주 김품석입니다. 품석이 처자를 데리고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 서울 사비겠죠, 그죠? 사비에 보내고 남녀 1천여 명을 사로잡아 서쪽 지방의 주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게 했다. 왕이 윤충의 공로를 표창해 말 20필과 곡식 1천석을 주었다. 3년 봄입니다. 정월에 사신을 짝눈이에게 보내 조공했다. 자, 겨울 11월 왕이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다. 그 목적은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당항성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인천 쪽에 있다고 하던데, 국사교과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 지역에 뭐 이렇게 해서 막 서울 수도권의 중요한 항구로서 막 그 뭐예요,
중국과 통행할 수 있는 뭐 통로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사 교과서는 이제 수도권 띄워주는 게 되게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 신라 입장에서는 요 지역이 당항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당항성 자체 의미도 있겠지만은, 요 지역이 이제 경기 지역에 대한 그건데, 상징적인 그런 정인데, 만약에 요 지역을 빼앗기면 신라가 마찬가지로 저 북쪽인 이북에 있는 나머지 경기 지역도 빼앗긴다는 거고, 그러면은 서해를 통해서 바로 중국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혹은 경기지방 자체가 그때 사람이 많이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당흥성을 빼앗아 그들이 당나라로 조공하러 가는 길을 막는 것이었다. 왕은 마침내 군사를 출동시켜 신라를 공격했다. 신라 왕인 덕만이가 바로 이제 선덕이 왕입니다. 덕만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왕이 이 사실을 듣고 군사를 철수시켰다. 4년 봄 정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니 태종이 짝눈이가 산홍승 상리 현장을 보내 두 나라를 타이르자, 두 나라가 여기서는 고구려하고 백제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고구려 분기에도 상리 현장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두 나라를 타이르자 왕이 표문을 올려 사죄했다. 왕의 아들 융을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요게 체어킹 4년까지의 기록인데, 4년 여름까지 기록인데, 체어킹 4년 여름까지 기록들은 보시면은 백제가 미우성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야 지역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뒤에 대야성 기록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백제가 가야, 지금의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사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경남, 경북 서부 지역, 남서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백제가 엄청 활발하게 공격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지역은 그렇다 치고 사실 무왕 때도요, 체어킹의 아빠인 무왕 때도 이제 이 지역에 있던 가잠성, 이게 가잠성인가요? 가잠성을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체어킹 때는 가잠성이 아니라 일단 당항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긴 한데, 이제 무왕 때 기조를 마찬가지로 이어받아서 가야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경기 지역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 왕의 아들 융을 태자로 삼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했다. 여기까지 읽었나? 자, 가을 9월입니다. 가을 9월 신라 장군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해 7성을 빼앗았다. 자, 5년 여름 5월 왕은 짝눈이가 직접 고구려를 치면서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했다 는 소식을 듣고 그 틈을 타서 신라를 습격해 7성을 빼앗으니 신라에서 장군 유신을 보내 공격했다. 요게 체어킹 5년이고요. 서력 기원으로 하면은 645년입니다. 645년이 언제냐 하면은 짝눈이 있죠, 그죠? 짝눈이가 아직 온눈이일 때 이 새끼 이게 요동으로 쳐들어왔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1차전이 터졌던 해인데, 요때 짝눈이가 이제 요동성, 뭐 백암성 뭐 등등으로 쭉쭉 쳐들어왔다가 결국에는 안시성이 어딨노? 여기 안시성을 못 떨어뜨리고, 그래서 요동 방어선을 결국 못 뚫고 처절하게 이제 튀다가 온눈이에서 짝눈이가 됐던 그 사건이죠. 그게 이제 의자왕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구려와 당나라가 여기 요동에서 싸우고 있을 때 신라하고 백제는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년입니다. 체어킹 7년 겨울 10월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무산성 아래에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간물과 동잠 두 성을 공격했다. 무산성은 옛날에 무산성은 지금의 무주로 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물하고 동잠도 있네. 간물은 지금의 김천으로 보고, 동잠도 메나요 근처라고 봅니다. 구미라고 본다. 그러니까 무산성, 간물, 동잠이라는 거는 요 가야 지역보다 좀 더 북쪽 지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까 남부 지역의 전쟁이었고 이번 북부 지역의 전쟁이죠. 자, 신라 장군 김유신이죠. 직접 군사들을 격려하며 결사적으로 싸워서 아군을 크게 격파하니 의직이 단신으로 돌아왔다. 부역 백제가 크게 진 모양입니다. 체어킹 8년입니다. 648년입니다. 봄 3월에 의직이 신라 서부 변경의 요차 등
10여 성을 습격해 빼앗았다. 저 새끼들 왜 이렇게 요즘 오늘 사고를 칠까? 요차성은 어딘지 나와있나요? 요차성은 안 나와있네. 아, 요성 나와있네. 요차성은 여기 그 옛날에 이제 백제 초고왕 때 나왔던 성인데 상주 지역을 의미한답니다. 아까는 요 지역이었고 이번에는 요차성이니까 요 북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지금 쭉쭉 밀리는 거죠. 신라가 뭐 경기지방은 그렇다 치고 경상도 서부 지역을 백제한테 다 빼앗기거나 혹은 계속 공격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8년입니다. 8년구 읽었고, 자, 여름 4월에 옥문곡으로 진군하니 신라 장군 김유신이 이들과 두 번 전투에 크게 이겼다. 자, 채역행 9년입니다. 가을 8월에 왕이 좌장 은상을 보내 정예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신라의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해 빼앗게 했다. 석토성은 나와있나요? 석토성은 지금의 진천이라네. 진천.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은 여전히 잡고 있었나 보네 신라가. 그리고 이제 요게 맞다 그러면 그죠? 경상도 서부 지역은 백제에서 공격해 들어가고 있고. 자, 신라 장수 유신, 진춘, 천존, 죽지 등이 이를 맞아 공격했으나 불리해지자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 도살성 아래 진을 치고 재차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했다. 도살성도 이 근처 어디였을 텐데. 도살성은 여기라네요. 천안. 방금 나왔던 그 무슨 성입니까? 석토성도 이제 요 근처 어디 아니었나 아까? 진천이라 그랬으니까 진천하고 천안이니까 아마 뭐 요 근처하고 요 이북 지역은 아마 신라가 먹고 있었던 것 같고 경상도 서부 지역은 백제가 계속 공격해서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많이 위태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경기 지방을 아무리 지켜봤자 신라는 경주 빼앗기면 끝 아닙니까, 그죠? 경주 지역은 계속 밀리고 있었으니까. 자, 겨울 11월에 우레가 졌고 얼음이 얼지 않았다. 자, 11년입니다. 11년 채역행 11년입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사신이 돌아올 때 고종이 바로 짝눈이 새끼죠. 짝눈이 새끼가 조서를 보내 왕에게 타일러 말했다. 해동의 세 나라는 개국의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나란히 붙어 있으니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이다. 최근 이래로 마침내 사이가 벌어져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 거의 편안한 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사만 백성들은 목숨을 칼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상황이 되었으며 무기를 쌓아놓고 분노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졌다. 나는 하늘을 대신해 만물을 다스리는 입장이니 이를 매우 가엾게 여기는 바이다. 지난해 고구려와 신라의 사신들이 함께 와서 입주했을 때 나는 이와 같은 원한을 품고 다시 화목하게 지내기를 명했다. 신라 사신 김범민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는 긴밀히 의지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번갈아 우리를 침략하니 우리의 큰 성과 중요한 진은 모두 백제에게 빼앗겨 국토는 날로 줄어들고 나라의 위험조차 사라져갑니다. 이건 신라의 입장이죠. 원컨대 백제의 조칙을 내려 빼앗아갔던 성들을 돌려주게 하십시오. 만일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즉시 우리 스스로 군사를 동원해 잃었던 옛 땅만을 되찾고 즉시 화친을 맺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 말이 순리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승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제나라 환공은 제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원했는데 하물며 나는 만국의 군주로서 어찌 위급하게 된 번방을 고지하지 않겠느냐. 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 포로들을 왕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백성들은 쉬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룰 것이고 새 번방은 주변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변두리 나라들. 새 번방은 전쟁의 괴로움을 잊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변경해서 피 흘리고 국토 전역에 시체가 쌓이며 농사와 길쌈을 모두 폐하게 되어 사녀라는 거는 이거는 아마 일반 백성들이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사녀가 슬퍼하는 것과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왕이 만일 체어킹이 만일 이 분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범민의 요청대로 신라가 왕과 결전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고구려로 하여금 신라와 약속해 백제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일 명령을 거역한다면 즉시 거란과 모든 번방 국가들에게 명하여 요수를 건너 공격해야 할 것이니 왕은 나의 말을 깊이 성찰해 스스로 많은 복을 얻도록 할 것이며 좋은 방책을 찾아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이게 이제 짝눈이 새끼가 체어킹한테 보낸 국서랍니다. 12년입니다. 체어킹 12년 652년입니다. 봄정월에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13년 봄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가을 8월에 왕이 외놈들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15년 653년이면요 653년이면 일본에는 천황이 누구냐면요 이게 제명천황 때인가? 효독천황 때군요. 효독천황 때인데 효독천황 다음이 제명천황이고 제명천황의 아들내미이자 효독천황의 조카가 바로 천지천황입니다.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 부군을 도와서 외놈들이 그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때 당시 천황이 천지천황이니까 아무튼 요때는 그 일사의 변 이후기 때문에 소아씨가 멸망한 상태임에도 어쨌건 일본 정부는 백제에 되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효독천황기나 아니면 제명천황기 혹은 천지천황기 초기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일본과 백제 사이의 관계가 어쨌거나 일본서계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년입니다. 체어킹 15년 655년입니다. 봄 2월에 태자궁을 수리했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했다. 왕궁 남쪽에 망해정을 건축했다. 망해정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자, 여름 5월에 붉은 말이 북악 오함사에 들어와서 불당을 돌면서 울다가 며칠 후에 죽었다. 오함사는 어디일까요? 오함사는 보령이라네요. 보령 요 지역이라는데 여기가 북악이었나보지. 사비가 여기입니다. 사비가 여기입니다. 북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북서악쯤 되겠네요. 자, 가을 9월에 마천성을 중수했다. 마천성은 또 어디냐면은 이거는 서천이랍니다. 서천. 그러니까 아까 오함사가 여기고 여기가 마천성이라네요. 중국인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 아마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8월에 왕이 고구려 말괄과 함께 신라의 30여 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신라왕 김춘추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려 김춘추가 태종 무연왕이죠. 백제 고구려 말괄 등이 우리의 북쪽 국경에 침입해 30여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했다. 16년입니다. 봄 3월에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좌평 성충 혹은 정충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성충이 적극적으로 말렸더니 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런 말미암아 감히 간하려 하는 자가 없었다. 성충은 옥에서 굶주려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왕에게 글을 올려 말했다. 충신은 죽어도 왕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마디 말만 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항상 형세의 변화를 보았는데 전쟁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릇 전쟁에는 반드시 지형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군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는 침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의 언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침현하고 기벌포가 나오죠.
치면은 아마 이거 탄현일걸요? 탄현을 보는 설은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로 왔어요.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금산, 대전, 논산 사이의 경계입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신라에서 요 지역으로 넘어오는 사비가 옆이니까, 그러니까 논산 쪽에 이제 평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그 고개에서 막아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리고 기벌포는 어디냐면은 금강하구를 의미합니다. 금강하구. 그러니까 금강하구를 의미하는 거는 이제 중국 놈들 짱눈이 새끼가 이제 여기서 배 타고 오는 걸 막으라는 거고, 이 탄현이라는 건 이제 동쪽에서 신라군이 오는 걸 막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사비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하고 서쪽에 이제 방어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험준한 곳에 의거해 방어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명심하지 않았다. 자, 17년입니다. 봄 정월에 왕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각각 시급을 주었다. 치어킹이 아들이 되게 많았나 보네요. 자, 여름 4월에 큰 가뭄이 들어 논밭이 붉은 땅이 되었다. 19년 봄 2월에 여우떼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의 책상에 올라가 앉았다. 여름 4월에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파워섹스했다. 장소를 보내 신라의 독산성과 동잠 두 성을 침공했다. 독산성은 어디입니까? 여기 성주에 있는 도경산성을 아마 의미할 거고, 동잠은 아까 구미라 그랬죠, 그죠? 이때도 여전히 대구 가까이 진격할 정도로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전선이 동쪽으로 많이 후퇴했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5월에 서울 서남쪽 사비하에서, 사비하가 금강이겠죠?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나 되었다. 가을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18척이라 그러면요, 1척을 30cm라 볼 때 이제 5.4m입니다. 5.4m. 여자 시체가 5.4m면 개무섭겠다. 자, 9월에 대궐들에 있는 회나무가 사람이 곡하는 소리처럼 오래됐으며 밤에는 대궐 남쪽 도로에서 귀신의 곡소리가 들렸다. 체어킹 20년입니다. 660년입니다. 봄 2월에 서울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서해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모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사비하의 물이 핏빛처럼 붉었다.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에 모였다. 매고놀랴. 겨울에 서울에 저자 사람들이 까닭도 없이 놀래 달아나니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쓰러져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는 셀 수도 없었다. 5월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와 도양사의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한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공중에서 동서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듯하였다. 김무식이가 보면은 막 뭐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설화 같은 거 이런 거는 보면은 미신이라고 죽어도 안 싫으면서 책에다가 이런 징조들은 되게 많이 실어놔. 이거는 중국 놈들이 하기 좋아하는 건데 그걸 빼다 박아서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어디서 5.4m짜리 여자 시체가 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적어 놓는다니까. 보통 나라 망할 징조 그렇게 보는 것들이죠. 자, 6월에 왕흥사의 여러 중들이 모두 배의 돛대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절 문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들사슴 같은 개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사비아 언덕에 와서 왕궁을 향해 짖더니 잠시 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서울의 모든 개가 노상에 모여 짖거나 울어대다가 얼마 후에 흩어졌다. 귀신이 하나 대궐 안에 들어와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좆된다 라고 크게 외치다가 곧 땅으로 들어갔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괴했다. 석자가량 파내려가니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그 등에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라는 글이 있었다. 왕이 무당에게 물으니 무당이 말하기를 둥근 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차면 기울며 초승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가득 차지 못하면 점점 차게 된다라고 하니 왕이 빡쳐서 그를 죽여버렸다. 어떤 자가 말하기를 둥근 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고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왕성해지고 신라는 차츰 쇠약해져 간다는 것인가 합니다. 라고 하니 왕이 기뻐했다. 자, 당나라에 짝눈이 새끼가 조서를 내려 잠깐만요. 야! 시끄러!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끼. 껴! 아이씨, 오늘 고양이 새끼들이 엄청 시끄럽네. 자, 짝눈이 새끼가 조서를 내려 좌위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임명해 좌위장군 유배경과 우무위장군 풍사귀, 좌효위장군 방효공 등과 함께 군사 1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로 와서 공격하게 했다. 여기 바로 660년입니다. 체어킹 20년입니다. 아울러 신라왕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 소정방이는 행군 대총관이고 김춘추는 행군 총관이야. 쪼잔한 새끼들. 자,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 군사를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게 했다. 소정방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산이라는 건 아마 자주 있는 지명인데요. 바다 쪽을 바라보는 산을 보고 성산이라고 많이 하더라고. 특별하게 왜 성산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마 그래서 산동 지역 동쪽에 성산이라고 어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어딘지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더라고 찾아도. 자, 성산에서 바다를 건너 나라 서쪽 덕물도 이르자 신라왕이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게 했다. 자, 덕물도는 여기입니다. 지금의 인천 소속입니다. 그리고 신라에서도 요걸 듣고 13만 명을 듣고 자기들도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합세해서 같이 백제를 공격하겠다는 말이죠, 그죠? 자,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군신들을 모아 공격과 수비 중에 어떤 것이 마땅할지를 물으니 좌평 의직이 나서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물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배를 오래 탄 탓에 분명 피곤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상륙해 사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급습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라 사람들은 큰 나라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경시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만일 당나라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저하고 두려워 감히 빨리 진격해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당나라 군사와 결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달솔 상령 등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군은 멀리서 왔으므로 속전하려 할 것이니 빨리 싸우려 할 것이니 그 서슬을 당할 수가 없을 것이고 신라 군사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걸쳐 우리에게 패했기 때문에 우리 군사의 기세를 보면 겁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계책으로는 당나라 군사들이 진격하는 길을 막아서 그들이 핑고대지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로 하여금 신라 군사를 쳐서 예봉을 꺾은 후에 형편을 보아 싸우게 하면 군사를 온전히 유지하며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한쪽은 당나라를 먼저 치자, 한쪽은 신라를 먼저 치자는 거네요. 자, 왕이 주저하며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이때 좌평 흥수는 죄를 지어 고마미지현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고마미지현은 어딜까요? 혹시 나와 있나요?
장흥을 의미한다네요. 장흥. 여기 남쪽이죠. 범씨 안녕하세요. 요 남쪽 지역에서 유배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아무튼 자 고마미지연이랍니다. 자 왕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흥수가 말했다. 당나라 군사는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군율이 엄하고 분명합니다. 더구나 신라와 함께 우리의 앞뒤를 견제하고 있으니 만일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진을 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강이라는 게 그겁니다. 금강의 하구를 보고 백강이라고 합니다. 자, 백강 혹은 기벌포라고도 한다. 자, 백강과 탄현 혹은 침현이라고도 한다. 자, 백강과 탄현은 우리나라의 요충지로서 한 명의 군사와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도 만명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선발해 그곳을 지키게 하여 당나라 군사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며 대왕께서는 성문을 굳게 닫고 든든히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해질 때를 기다린 후에 분발해 갑자기 공격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사비가 여기입니다. 사비. 여기가 바로 사비고요. 침현, 탄현이 바로 여기죠. 탄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저는 금산 서쪽으로 봤고요. 기벌포는 여기입니다. 백강의 금강의 하구인 거죠, 그죠? 금강의 하구라고 하면 이제 금강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강이고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전라도에 대해 잘 모르니까 금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몰랐는데 엄청 길고 크더라고. 보니까 금강을 따라서 이제 사비로 직접 들어오면은 백제는 좆되는 거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동쪽으로 오는 동쪽에서 오는 신라군은 요 지역, 그러니까 저 논산 지역에 있는 평야로 들어오기 전에 이걸 막지 않으면은 힘들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정왕 말기 당시의 백제군의 예를 들면 백제군의 상황을 정확히 삼국사기로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전략적 진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석적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놈들은 전부 다 그 길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틀린 판단은 아니죠. 맞아, 그거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대신들은 이를 믿지 않고 말했다. 흥수는 오랫동안 옥중에 있으면서 왕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나라 군대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오게 해서 강의 흐름에 따라 배를 나란히 가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로 하여금 탄현에 올라오게 해서 소로를 따라 작은 길을 따라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합시다. 이때 군사를 보러 공격하게 하면 마치 닭장에 뜬 닭이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따랐다. 다른 신하들은 흥수는 요충지를 막자는 의견이고, 다른 신하들은 그 요충지를 통과하도록 그냥 둬가지고 행군하고 있을 때 공격하자는 건데, 사실 흥수의 말이 훨씬 더 정석에 가깝죠. 그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자, 체어킹은 또한 당나라와 신라 군사들이 이미 백광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 군사와 싸우겠다. 이미 백광과 탄현을 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는 사실 백제군이 대응이 엄청 늦었다는 거예요. 원정군이잖아요. 얘들은 예를 들면 무슨 부여에서 서천에 있다가 부여로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 중국에서 오는 놈들이고, 그것도 이제 여기 어딥니까? 인천 쪽에 있는 덕물도라는 데다가 머물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백제 입장에서는 준비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죠. 동쪽의 요 지역, 백제가 사실상 요 직전까지도 계속 점령했거나 혹은 공격했던 그런 지역 전초기지들을 쭉 돌파해서 오는데, 혹은 우회해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요충지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서야 이제 급히 대응한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황산은 여기입니다. 계백이 그러니까 계백이 신라군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논산 부근으로 옵니다. 논산 부근. 탄현을 지났다 그랬으니까 이제 여기 산중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난 거고 어딥니까?
그 뭐예요? 그 산중이 아니라 이제 평원지대에 들어와서야 여기다 요새를 만들고 신라군이 행군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깝습니다. 실제로 지형을 좀 보면요, 실제 지형들을 보면 백강을 뭐 볼 필요 없겠죠, 그죠? 요 지역이 산들이 많아요. 충청도 지금 동부 지역인데 여기 금산 지역은 좀 평원이 좀 있고요. 금산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논산. 보면 여기 다 전부 다 평원이지, 그지? 논산, 익산, 밑에 전주, 그 다음에 김제 이렇게 쭉 다 평원입니다. 이쪽은 산이 거의 없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산 비중보다 그 뭐예요, 평원 비중이 높습니다. 되게 신기한 곳입니다. 경상 내가 사는 곳 근처에는 다 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을 다 두고 나서 이까지 와서 이걸 막았다는 건 많이 문제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이제 어딥니까? 여기 강하구를 틀어막을 생각을 못하고 강하구를 틀어막으면은 적어도 이제 해군으로 공격하지 않고 이제 주변에 상륙에서 온다 그러더라도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당나라군이 이제 그대로 군강을 거슬러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는 백제군의 그 당시 전략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왔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삼국사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그때 백제는 삼천국리하고 파고색 사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거는 신라를 계승한 고려가 작성한 글이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김부식이가 그 뭐예요, 특히 이제 삼국사기를 쓸 때는 백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료, 백제 입장에서 쓰여진 사료라는 게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때인 것 같으니까 이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데, 아무튼 그 백제 말의 상황이 되게 많이 미심쩍긴 해요. 되게 많이 미심쩍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자, 장군 계백을 시켜 결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가서 신라군사와 싸우겠는데 4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모자라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죽었다. 이에 왕은 군사를 모아 웅진 어귀를 막고 강가에 주둔시켰다. 자, 그래서 웅진이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 군대를 막게 했다, 뭐 그런 말 같은데. 자, 소정방이가 강 왼쪽 언덕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치니 그들과 싸워 아군이 크게 패했다. 이때 당나라 군사는 조수가 밀려오는 기회를 타고 배를 잇대어 북을 치고 떠들면서 들어오고,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 30리 밖까지 와서 멈추었다. 우리 군사들이 모두 나가 싸웠으나 다시 패해서 사망자가 1만여 명에 달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승세를 타고 성으로 육박했다. 왕이 패망을 면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해 말하기를 성충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주 후회스럽다. 왕은 마침내 태자 효를 데리고 북쪽 변경으로 도주했다. 사비까지 몰렸는데, 사비에서 야전으로 대응하려다가 크게 백제가 패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결국엔 이제 체어킹하고 태자효는 저기 북쪽 어디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갔다고 하고, 나머지 지역에는, 남은 사비성에는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의 아들 융에게 이르기를, 부여융이겠죠? 왕께서는 태자와 함께 나가버렸고 숙부는 자기 좆대로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 만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면 우리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마침내 측근들을 데리고 밧줄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고 백성들도 모두 그를 뒤따르니 태가 이를 만류하지 못했다. 소정방이 군사들을 시켜 성에 뛰어들어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자 태는 다급해 성문을 열고 목숨을 살려주기를 요청했다. 이때 왕과 태자효가 여러 성과 함께 모두 항복했다. 자, 사비성이 함락됐고요, 그죠? 사비성이 함락되고, 여기 사비성이죠, 그죠? 사비성이 여기 함락되고, 그리고 여기 함락되자 북쪽으로 이제 도망갔던 그 뭐입니까? 그 의자왕 체어킹도 항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정방이 왕과 태자효, 왕과 체어킹과 태자효, 왕자태, 아까 반란이 이렇게 그 왕됐던 사람, 그 다음에 융, 연 및 대신들과 장사,
88명과 주민 12,807명을 당나라 서울 장안이겠죠? 장안으로 호송했다. 백제는 원래 5부 37군 37군 200성 76만 호로 되어 있는데 이때 와서 지역을 나누어 옹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등 5개의 도독부를 두어 각각 주현을 통괄하게 하고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 자사, 현령을 삼아 관리하게 하고 낭장, 유인원에게 명하여 도성을 지키게 했다. 또한 좌위 낭장, 왕문도를 옹진 도독으로 삼아 유민들을 못마하게 했다. 소정방이 포로들을 임금에게 바치니 왕이 그들을 꾸짖고 여기서 임금이라는 게요, 그 짝눈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짝눈이 새끼. 짝눈이 새끼가 그들을 꾸짖고 용서해 주었다. 십새끼가 지가 먼저 용서하지. 왕이 체어킹이 병으로 죽자 그를 금자 광록대부 위위경으로 추증하고 옛 신하들의 문상을 허락해 주었다. 조서를 내려 손호 진숙보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고 그 무덤과 함께 비석을 세우겠다. 손호가 누구냐면은 그 삼국지 아시죠? 위초고할 때 그 삼국지.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손호고요. 진숙보는 남조인 진나라, 그러니까 수나라한테 멸망했던 진나라 있죠? 그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진숙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진숙보입니다. 손호하고 진숙보는 둘 다 폭군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짱눈이 새끼가 체어킹을 손호하고 진숙보하고 같이 묻었다는 거는 체어킹도 이제 그 뭐예요, 폭군이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십새끼는 남의 나라 왕한테 하는 예의가 없어요. 싸가지 없는 새끼. 아무튼 그 무덤과 함께 비석을 세우겠다. 자기 아빠가 짝눈이라서 그런가? 왕자 융을 사가경으로 임명했다. 왕자 융이라는 건 부여용을 의미하겠죠. 자, 왕문도가 바다를 건너다가 사망하자 유인괴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했다. 백제멸망도 되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범수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저 항상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얘기하기 전에요, 고구려가 멸망한 과정을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고구려 본기할 때도 한번 정리를 따로 말씀드렸고, 자, 고구려에는 3가지 방어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동, 그죠? 요동 지역, 요수를 경계로 해서 요동 평야 지역에서요, 평원 지역에서, 그죠? 평원 지역에서 산지로 들어가는 요 지역에다가 성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면은 건안성, 그 다음에 안시성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동성도 여기고, 계모성, 뭐 백암성, 아무튼 현도성, 그 다음 신성도 여기 아닌가? 신성까지. 아무튼 이렇게 되게 많은 지역에, 되게 긴 지역에 되게 많은 요새들이 있는데, 요 지역이 첫 번째 요새고, 두 번째 지역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지역에 보면은 오골성, 그 다음에 박작성이라고 또 있고요. 박작성, 그 다음에 요걸 쭉 이어서 위남, 여기가 이제 국내성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 여기하고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방어선이고, 세 번째 방어선은 평양인데, 평양 수도니까 뭐.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부여 지역, 지금 이제 길림 장춘 지역에도 또 별도의 이제 주군이 또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 원정에서는 그 짝눈이 새끼 있죠, 짝눈이 있죠, 그죠? 짝눈이가 요동을 못 들었고, 요동 뚫다가 짝눈이 됐지. 두 번째 전쟁에서는 평양으로 직공했다가, 짝눈이 새끼가 평양으로 직공했다가 평양에서 결국 평양성을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그 누굽니까, 방요태 뒤지고, 그 다음에 많이 뒤지고, 그 다음에 소정방이도 거의 뒤질 뻔했었죠, 그죠? 김유신이가 군량 배달해서 겨우 살았던 거고. 세 번째 원정에서는 영계 소문의 아들내미 중에 연남생이라고 이제 애미애비 없는 새끼가 있어요. 연남생이 엠생이 새끼. 그 엠생이 새끼가 그 두 번째 국내성하고, 그 국내성 방어선, 자기 세력, 자기 지지 기반이 여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죠? 요 지역을 날려먹고, 그리고 재수 없게 이세저기가 어딥니까, 신성을 먼저 함락시켜 버립니다, 부여성하고. 그래서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방어선이 그냥 날아간 상태에서 고구려가 3차전을 치렀고, 결국은 평양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멸망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이건 사실 제대로 된 전쟁으로 고구려가 이제 당나라하고의 국력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서 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좀 되게 재주가 없었다고 내가 이걸 말씀드렸죠, 그죠? 백제도 근데 그런 면이 있어요. 백제도 보시면은 아까 기록들 중에 지금 요 백제가 멸망한 게요 660년인데 이게 체어킹 20년이거든요. 체어킹 20년. 근데 체어킹 19년 그리고 17년, 16년, 10 보자. 그 멸망 직전에 전쟁 기사가 어딨냐면은 왜 이렇게 멀리 가지? 11년, 9년, 체어킹 9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64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 멸망 11년 전 있잖아요. 11년 전 의자왕 9년에 신라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경기지방 남쪽 그다음에 충청도 북쪽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고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는 거야. 중간에 이제 그 짝눈이 새끼하고 그다음 짝눈이 새끼가 사신 보내가지고 신라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중지하려는 얘기 있고요. 그 말고 나머지는 전쟁 기사가 없는 거지. 계속 보면은 백제가 망해요, 백제가 망해요, 백제가 망할 겁니다, 백제가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나쁜 징조, 예를 들면 5.4m짜리 여자 시체가 나루에 떠밀려 오더라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 10년 동안 11년 동안 백제는 뭘 했냐는 거지. 백제하고 신라의 마지막 전쟁 기록은 여기지만은 그 이전에는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아까 있죠. 김천 멀리 북쪽에서는 김천 상주에서요. 남쪽에서는 그 성주 지금의 성주 남쪽에서는 합천 이렇게 경상도의 중서부 지역까지 백제가 신라를 밀어붙이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대구는 못 뚫은 것 같은데 성주는 뚫었지만 결국 대구나 아니면 경산까지는 못 뚫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신라가 잘 막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신라가 진흥대왕 때 이제 요 지역을 다 먹고 나서 요 지역 그러니까 대가야 지역 있죠. 대가야 지역하고 가야의 떨거지 지역을 다 먹고 나서 확보했던 영토, 특히 이제 무왕 초기 때는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국경이 어디까지 있었냐면은 안악산성까지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중부, 전라남도 중부, 거의 중부 동부까지 밀렸던 요 국경선을 무왕하고 이의장 지나면서 대구까지 밀었다는 거지. 대구 서부까지 밀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백제가 신라에 대해서 아주 선전하고 있었음에도 왜 도대체 11년 뒤에 백제는 갑자기 망했을까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잘 싸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의자왕이 우리가 보통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 우리가 보통 이야기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삼천 궁녀들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파워 섹스한다고 예를 들면 국정이 되게 문란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문란해져가지고 백제가 되게 약해진 상태였다 그럼 신라한테 전쟁에서 졌다는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라한테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이상하잖아요. 물론 삼국사기에 누락돼 있는 전쟁 기록들이 되게 많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백제 멸망 시기면 주로 이제 요 지역에서의 전쟁 상황이라는 건 신라하고 전쟁인 거고 그럼 신라 계열 사서들은 김부시가 살아있을 때도 아마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게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냐 좀 많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기록이 예를 들면 백제가 쭉쭉 밀리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그러니까 유실된 게 아니고 만약 백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라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다는 게 맞는 거라면은 도대체 의자왕 20년 당시에는 백제가 무슨 짓을 했길래 군사적으로도 약하지 않았을 텐데 위축세가 아니었을 텐데 왜 어쩌다가 당나라하고 신라의 한방 러쉬에 망했을까? 신라에 졌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 의자왕 시기 있잖아요. 의자왕 시기 때 전쟁 중에 유일하게 백제군을 이기고 다닌 사람이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이 아니었으면 신라는 그냥 망했을 거란 말이야.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능성 있는 거는 첫 번째로는 아까 백제가 쭉쭉 밀리고 있었다는 삼국사기에 누락돼 있다.
게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고구려하고 당나라 사이에 2차전 있죠. 평양 직공했던 2차전처럼 백제, 그러니까 신라하고 당나라가 한방 러쉬를 폈는데 그거에 백제가 재수없게 무너졌다. 정말 재수없게 무너진 거다 라는 게 두 번째 가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수가 없다 그러면 왜 재수가 없었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정말 재수가 없었는지, 왜 재수가 없었는지, 하늘이 도왔는지. 백제가 뭐 예를 들면 기벌포나 아니면 탄현에 대해서 뭐 흥수나 아니면 뭐 누굽니까, 성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가난하게 나오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가난한 거는 가난한 거라 치고 실제적으로 전쟁 양상을 보면은 서쪽에 기벌포를 못 막은 건도 그렇지만요, 동쪽에서 신라군이 요 지역 경상도 서부를 통과해서 충청도로 들어오는데 금산에서도 이걸 못 막았어요. 금산에서 못 막고 신라군이 그냥 이걸 통과해가지고 논산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백제군이 아무튼 뭔가 비실비실거리게 된 뭔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김유신이 이걸 다 이기고 왔다는 건데, 그건 좀 그렇지 않냐? 방어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 겨우는 건데, 그죠? 요새지를 놔두고 그냥 이제 어디요, 요새지가 아닌 이제 평야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방치해둘 만큼 백제군이 뭔가 엉망이었을 원인이 뭔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때 하필이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꼴통 새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군인들한테 휴가 많이 주면 나라 망한다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백제군한테 다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게 여름 휴가 기간이었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은 요즘 체감이 안 되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운 좋게 이제 신라군이 휴가로 텅텅 빈 이제 백제군 요새지를 지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백제군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 이제 그 뭡니까, 요충지도 그냥 돌파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비성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사비성에서만 항전했다는 건데, 사비성에서 항전했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새지를 막을 틈이 없었다는 거, 요새지를 막을 틈이 없었다는 거는요, 백제 전 지역의 군사를 다 동원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제 땅이라는 게 사비 지역 아니면 여기 요주 동쪽 대전하고 그다음 금산 지역 아니면 서천 지역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도 남쪽, 전라도 남부, 전라도 그다음에 섬진강,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충청도 이북 지역, 북부 지역, 경기도 남부, 요것도 다 백제 땅인데, 그럼 여기서는 군대를 못 동원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전쟁이 터지면은 상비군이 일단 최대한 이 전선에서 막는 동안 후방에서 예비군을 징집해가지고 예비군을 가지고 이제 쭉쭉 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우리 전쟁에 있어서 우리 이제 전략 방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제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쳐들어온 놈들은 어디에서 맞고, 혹은 이제 뭐 누가 맞고, 그리고 나머지 전 지역의 이제 군대는 어떻게 소집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싸운다, 제승망약처럼 그런 체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작동하지 못할 만큼 당나라하고 이제 그 신라가 되게 신속하게 쳐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김유신이가 말 그대로 신이었던가, 아니면 소정방이가 운이 존나 좋았거나, 아니면은 백제 군사가 이제 단체로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이었던가. 아무튼 모종의 이유 때문에 당나라하고 신라군의 진격이 엄청 빨라가지고 백제의 그 뭐예요, 나머지 군대가 소집되기 전에 먼저 사비성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끝장나 버렸던가 는 거죠. 고구려하고 당나라 사이 2차전하고 이걸 비교해보면 이게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2차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가 요동을 못 두르니까 평양으로 직접 공격해 온 거거든. 평양으로 직접. 그런데 소정방이가 마법상 가진 점령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평양성을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이 새끼가 뒤질 뻔하잖아요. 뒤질 뻔한단 말이야. 그걸 감안한다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 그러면 평양성이 함락되지 못하는 와중에 고구려에서는 예를 들면 평양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주변 지역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당나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뭐예요, 지휘 체계를 갖췄다는 거죠. 근데 갖출 시간은 벌었다는 거지. 근데 사비성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을 못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승리조차도 백제가 당나라나 신라한테 거둔 게 거의 없었고, 특히 이제 신라는 계백이가 이제 논산에서 황산에서 많이 막았다고 하지만은 당나라군의 경우에는 쭉쭉 백강 타고 이제 금강 타고 밀고 들어오는 거를 백제군이 막았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제 제대로 정하지 못했거나 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백제군이 사비 지역 혹은 이제 웅진 지역으로 소집할 수 있는 시간 말미를 못 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삼국사기에는 안 나오는 건데요. 그 예식진인가? 아무튼 저번에 나왔던,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 예식진이라는 사람인데, 요거 이제 묘비명으로 이제 밝혀졌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은, 잠깐만요. 웅진 지역 사람인가? 아무튼 이게 내가 지금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한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찾아보면 예식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잘 나오니까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건 말씀드리면은, 의자왕 있죠. 의자왕하고 뭐 등등이, 의자왕하고 태자 등등이 사비성을 결국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탈출해서 이제 다른 지역, 아마 웅진이었을 거야. 웅진인가 아마 다른 지역이었을 거야.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버티면서 전국에 있는 백제군이 모여가지고 한판 해볼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백제군이 소집되기 전에 의자왕을 붙잡아가지고 그 지역 성주가 의자왕을 붙잡아가지고 항복해버렸다는 거죠. 당나라군에. 그러니까 백제군은 모이려고 했던 백제군은 구심점을 잃고 제대로 못 모이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의자왕은 그리고 제대로 항전해보지 못하고 바로 이제 그냥 당나라군의 포로로 잡혀버리게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자왕을 잡아서 항복해버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예식진이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뜨는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최초로 얘기했던 사람은 아마 신채호일 거고요. 단재 선생이 이것저것 많이 했죠.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지 몇 년 전에 역사 스페셜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백제멸망의 배우 막 그렇게 뛰었던 사람인데, 삼국사기 1호에는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나오진 않는데요.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예식진이 의자왕을 잡아서 항복한 게 맞다 그러면, 백제 역시 이제 2차 그 당나라 고구려 전쟁처럼 평양성에서 버티는 전략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웅진성 같은 그런 요새지에서 버티면서 각 지역에 있는 백제군이 모여가지고 그 백제군을 가지고 당나라군하고 신라군을 이기려는 그런 대전략을 취하려고 어쨌건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제대로 먹히기 전에 누굽니까? 그 의자왕이 포로를 잡혀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재수없게 멸망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엠생은 아니지. 엠생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지. 아무튼 백제 멸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백제는 왜 빨리 망했나? 도대체 왜 그렇게 빨리 망했을까? 그런데 주안점을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좀 의문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가장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백제가 고구려처럼 어떤 성을 견지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의자왕이 포로로 잡혀버렸기 때문에 백제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황증은 하나 더 있는데, 요 이후에요, 백제 의자왕이 포로로 잡힌 이후에도 부여복신하고 이제 부여풍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백제 부흥군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의자왕 중심으로 원래 뭉치려고 했던 각 지역의 백제군이 의자왕이 포로로 잡혀버리고 이제 당나라로 끌려가 버리니까, 짱눈이 새끼한테 끌려가 버리니까 아마 이제 부여풍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다시 또 제기를 한번 노려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자왕, 제대로 된 정통성 있는 왕인 의자왕이 끌려가 버리고, 부여복신하고 부여풍은 결과적으로 이제 내분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이려고 그러다가 망해버렸으니까 아마 그 두 사람이 남은 백제군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는 말이겠죠. 아니 이치는 짱눈이 새끼잖아. 자기 아빠가 짱눈이지. 자기 아빠가. 이게 짱눈이 새끼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제 멸망에도 그런 의문점들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제복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무왕의 조카 660년입니다. 무왕의 조카 복신은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는 장수였는데 이때 중, 스님, 도침을 데리고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켜 전 임금의 아들로서 무왕의 아들이죠. 무왕의 아들로서 무왕의 아들 아닌가? 무왕의 조카잖아. 아, 무왕의 조카네. 무왕의 조카 전 임금의 아들로서 외국에 인질로 있던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추대했다. 부여풍은 그거겠죠. 그 의자왕의 아들이겠죠 아마. 아, 그 전 임금의 아들이라는 게 부여풍이구나. 복신인 줄 알았네. 주류성은 어디냐면요. 주류성은 여전히 이제 잠깐만요. 네, 찍어놨던가? 주류성도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본 서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부안 쪽으로 봤습니다. 부안 요 지역으로 봤어요. 일본 서기에도 그 복신에 대한 기록이 많거든요. 복신하고 이제 부여풍에 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천지천왕기를 보시면은 천지천왕기 초기 부분이나 제명천왕기 말기 부분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아마 재밌게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침을 데리고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켜 전 임금의 아들로서 외국에 있던 부여풍을 맞아 왕으로 추대했다. 서북부에서 모두 이에 호응하니 군대를 이끌고 도성에 있는 유인원을 포위했다. 당나라의 거점은 부여를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하지만은 기껏 해봤자 이제 사비성 근처에 한정됐던 것 같고, 그죠?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대로 백제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특히 서북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 지역이겠죠, 그죠? 요 지역은 전부 다 이제 어디입니까? 복신한테 호응해가지고 그 당나라군의 지배를 족가라고 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당나라에서는 조서를 내려 유인괴를 검교 대방주자사로 임명해 왕문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신라군사를 보내 유인원을 구원하겠다. 유인괴가 기뻐하며 하늘이 장차 이 늙은이를 부귀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는 당나라 칭력과 묘휘를 요청해 가지고 떠나면서 내가 동쪽 오랑캐를 평정하고 대당의 정삭을 달력을 해외에 반포하려 한다 라고 했다. 인괴가 군사를 엄하게 통솔하고 이동하면서 싸우고 전진하니 복신 등이 옹진강 어귀에 2개의 목책을 세워 그들을 방어했다. 옹진강이니까 아마 요 근처 어디 아닐까? 여기가 사비성, 여기 옹진이니까 아마 이 사이 어딘가 아닐까요? 자, 인괴가 신라 군사들과 탑세에 공격하니 우리 군사들이 퇴각해 목책 안으로 들어와 강을 저지선으로 삼으니 다리가 좁아 물에 빠지고 전사한 자가 1만여 명이었다. 복신 등이 이에 도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와 임존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신라 군사들이 군량이 떨어져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임존성 자, 임존성은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옹진성, 여기 사비성입니다. 자, 이때가 당나라의 용삭 원년 3월이었다. 자, 이때 도침은 영군 장군으로 자칭하고 복신은 상잠 장군으로 자칭하며 여러 무리들을 불러 모으니 그 세력이 더욱 확장되었다. 그들은 사람을 보내 인괴에게 말했다. 듣건대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그 후에는 우리나라를 신라에 넘겨주기로 했다고 하니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이렇게 모여 진지를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괴는 편지로 화복에 대해 설명하고 사람을 보내 타일렀다. 도침 등은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해져 인괴의 사자를 바깥 숙소에 재우고 비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사자의 벼슬은 낮고 나는 일국의 대장이므로 함께 말할 수 없다. 그는 답장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유인괴는 군사가 적었으므로 인원의 군사와
유인원의 군사와 합쳐서 군사들을 휴직시키면서 표문을 올려 신라와 협력해 공격하기를 요청했다. 신라왕 춘추가 김춘추죠. 당나라의 조서를 받고 장수 김흠에게 군사를 주어 인괴 등을 구원하게 했다. 김흠이 고사에 이르자, 고사라는 게 아마 사비성이겠죠. 자, 복신이 그와 전투를 벌여 이겼다. 김흠이 갈령도에서 도망하여 돌아간 후 신라는 감히 다시 출동하지 못했다. 백제부흥군이 사비성에서 신라하고 이겨 싸워서 크게 이겼답니다. 얼마 후에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의 군사를 합쳤는데 풍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제사만 주관했다. 복신 등은 유인원 등이 성에 고립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위로하면서 말했다. 대사 등은 너희 새끼 등은 언제 서쪽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그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 전송해 주겠습니다. 자, 2년 7월에 용삭 2년 7월입니다. 662년입니다. 2년 7월에 인원, 인괴 등이 옹진 동쪽에서 복신의 남은 군사를 대파하고 지라성 및 윤성, 대산, 사정 등의 목책을 함락시켰는데 군사를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아주 많았으며 군사들을 나누어 그곳에 계속해 주둔시키고 수비하게 했다. 이때 당시에 지라성은 여기고요, 사정은 여기고, 사정성은 여기고, 윤성은 어디더라? 윤성도 어디 있었었는데? 윤성은 여기고요. 그리고 대산은 어디냐면은 여기네요. 그러니까 요 지역, 대전 근처 지역이죠. 대전 공주 지역하고 그 다음에 부여 지역, 그러니까 요 북쪽, 요 지역, 금강 하류 부근 지역의 거점들을 당군이 점령했답니다. 복신이 패했대요. 네, 들어가세요. 자, 복신 등은 진현성이 강가에 있고 높고 험하여 요충지로 적당하다고 판단해 군사를 증파해 그곳을 지키게 했다. 진현성은 어딜까요? 진현성은 여기 대전 남쪽이랍니다. 자, 유인괴가 밤에 신라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 가까이 접근해 새벽에 입성해 800명의 목을 베어 죽이니 마침내 신라에서 오는 군량 수송로가 소통되었다. 인원이 증원병을 요청하니 당나라에서 조서를 내려 치주, 청주, 내주, 해주, 요건 다 산동지방입니다. 요 지역의 군사 7,000명을 징발하고 좌위위 장군 손인사에게 이 군사를 주어 바다를 건너 유인원의 군사를 보충하게 했다. 이때 복신은 이미 권력을 독차지하여 부여풍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다. 복신은 병이 들었다는 구실로 굴속에 누워서 풍이 문병하러 오기를 기다려 그를 죽이고자 했다. 풍이 이를 알고 신복들을 거느리고 복신을 급습해 죽이고 고구려와 외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요청해 당나라 군사를 막았는데 손인사가 중도에서 이들을 맞아 쳐부수고 마침내 인원의 군사와 합세하니 군사의 사기가 크게 올랐다. 이때 모든 장수들이 공격의 방향을 의논하는데 어떤 자가 가림성이 수륙의 요충지므로 먼저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인괴는 병법에는 강한 곳을 피하고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했다. 가림성은 험하고 튼튼함으로 공격하면 군사들이 상할 것이고 밖에서 지키자면 날짜가 오래 걸릴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 소굴로 무리들이 모여있으니 만일 이곳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은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 이에 손인사, 유인원과 신라왕 김범민이 바로 문무왕이죠.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괴와 별수, 두상과 부여용은 수군과 군량 실은 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와서 육군과 함께 합세해 주류성으로 갔다. 백방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외국이라는 게 이제 외놈들이죠. 원숭이들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띄었다. 이게 바로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백강전투가 아마 기벌포, 아마 금강하고 어딘가 할 겁니다. 이때 왕인 부여풍은 탈출에 도주했으므로 거처를 알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말하기도
한다. 당나라 군사들이 그의 보검을 노획했다. 왕자, 부여 충승, 충지 등이 부여풍에 군사를 거느리고 외놈 군사들과 함께 항복하고 지소신이 혼자 남아 임존성에서 버티며 항복하지 않았다. 임존성은 아까 여기였죠. 예산 쪽입니다. 처음에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무리들을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여 명이었다. 소정방이 이들을 공격하니 상지가 이들과 싸워 이기고 다시 200성을 빼앗으니 정방이 이길 수 없었다. 흑치상지는 별부장 사탁상여를 데리고 험준한 곳에 운거해 복신과 호응하다가 이때 이르러 모두 항복했다. 배신자 새끼 인괴가 그들에게 진심을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인존성을 빼앗아 그들 자신의 성의를 나타내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갑옷과 병기, 군량 등을 주었다. 손인사가 말하기를 그들은 야심이 있어 믿기 어렵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기와 곡식을 얻는다면 이는 그들에게 도적질을 하는 방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인괴가 말하기를 내가 상여와 상지를 보니 그들에게는 사택상여하고 흑지상지겠죠. 그들에게는 충심과 지모가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공을 세울 것이니 무엇을 의심할 것입니까?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성을 빼앗으니 지수신은 처자를 버리고 고구려로 달아났으며 잔당들도 모두 평정되었다. 손인사 등이 군사를 정돈해 돌아가니 당나라에서는 조서를 내려 인괴로 하여금 그곳에 주둔하며 수비하게 했다. 전쟁의 여파로 집집마다 영락하고 시체가 풀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유인괴가 이때 처음으로 명령을 내려 해고를 묻고 호구를 등록하며 촌락을 정리하고 관리들을 임명했으며 또한 도로를 개통하고 교량을 가설하고 제방을 수축하고 저수지를 복구하며 농업을 장려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고아 노인을 양육하게 했으며 당나라의 사직을 세우고 정삭과 묘휘를 반포하니 백성들이 기뻐하여 각각 자기 집에 안주하게 되었다. 당나라 황제가 부여용을 웅진도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해서 신라와의 오래된 감정을 풀고 나머지 무리들을 불러오게 했다. 사실상 이제 요때가 백제부흥군이 망했을 시점인데 요게 664년인가요? 662년이군요. 662년에 이르러서야 웅진도덕부가 제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뭐 족도 아닌 거지 뭐. 백제부흥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아까 백제 멸망부분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백제군이 제대로 의자왕의 지휘 아래 소집되기 전에 그죠? 의자왕이 어이없이 포로로 잡혀버리면서 아마 백제군도 갈 길을 잃었다가 일시적으로 복신하고 도침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주류성, 저는 부안으로 왔습니다. 주류성을 중심으로 운거하니까 그때에 이르러서 부여군이 그 백제군이 쪽이죠. 나머지 백제군들이 아마 도침이나 어디입니까 복신 중심으로 모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임존성이나 뭐 등등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요 지역에 호응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복신에 호응하거나 혹은 이제 복신이 함락시키면서 그죠? 사실상 당나라군은 웅진도덕부는 사비성이 갇혀있는 형국이 됐고 아무 도덕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튼 복신은 신라군을 이기기도 하고 당군을 이기기도 하고 크게 세력을 키웠었는데 손인사의 군대가 손인사의 지원군, 그죠? 당나라의 지원군이 산동지방에서 백제로 오면서 점점 이제 부흥군이 밀리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는 그 명목상 왕으로 내세웠던 부여풍이 복신을 잡아 죽이면서 부흥군 안에는 이제 부흥군 중앙에는 제대로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신이 죽고 난 이후에서야 이제 왜군이 있죠, 그죠? 그 천지천왕기를 보시면 아실 텐데 천지천왕이 직접 북구주에서 그 백제에다 파병할 군대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 백강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기벌포 지역으로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도침도 죽고 그 다음에 복신도 죽은 이후에 부욕풍만 남은 시점이고, 그리고 뭐 삼국사의 기록이 맞다 그러면 대전이나 아니면 사비 근처의 여러 요새지들을 전부 다 당군하고 신라군이 함락시켰던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가 많이 좋지 못했고 왜군이 많이 늦었던, 왜군이 이제 적절한 시기보다는 많이 늦었다고 하겠죠, 원군으로서는. 아무튼 그 군대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그 당군한테 이제 당군하고 이제 신라 연합군한테 박살나버리고, 죠 4번 싸워서 4번 다 졌다 그랬으니까 박살나버리고, 그래서 왜군은 탈락해버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임존성을 거점으로 해서 지수신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은 흑치상지나 아니면 사택상여 같은 그 백제 부흥군에 있다가 당나라에 항복해버린 배신자 새끼들이 임존성을 함락해버리자 결국에는 백제 부흥군도 전부 다 끝나버렸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의자왕이 너무 빨리 잡혀버렸기 때문에, 예식진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요, 의자왕이 전쟁 초기에 이제 바로 당군한테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각 지역 군대가 제대로 모여가지고 한번 결전을 벌여보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셈이 되는 거고, 미약하게나마 도침이나 아니면 복신 같은 사람들이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했지만은 의자왕이 직접 그걸 지휘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나지 않았고, 그리고 당군한테 반격할 기회를 줘버리면서 당군을 만약에 일시적으로라도 백제 땅에서 모두 다 몰아내버렸으면은 아마 백제가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뭡니까, 결국에는 거점을 허용해버려서 결국에는 이제 유인괴나 유인원 같은 놈들을 그 축출하지 못해버렸기 때문에 반격할 기회를 줘버리고, 그래서 그 반격 때문에 결국에는 백제 부흥군이 밀려서 역으로 망해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운의 연속입니다. 불운의 연속. 그나마 이제 도침하고 복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각 지역을 떨어뜨리고 다닐 때는 좋았는데, 만약에 손인사가 보내온 그거 있잖아요, 그 산동에서 온 원군을 막을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제군으로서는 극복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멸망 기사와 같이 좀 많이 아깝습니다. 자, 665년입니다. 인덕 2년입니다. 당나라 인덕 2년입니다. 자, 융이 부여용이죠. 배신자 부여용 새끼입니다. 부여용이 신라왕과 문무왕이겠죠. 옹진성에서 만나 흰말을 잡아 맹세했다. 인괴가 맹세하는 글을 지었으며 이것을 금으로 새기고 무쇠로 책을 만들어 신라 종묘안에 두었는데, 이 맹세의 글은 신라 본기에 있다. 위원 등이 귀국하니 융은 군사가 흩어질 것을 염려해 그 또한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 당나라의 의봉연간에 융을 옹진도독 대방군왕으로 삼아 귀국하게 해서 남은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곧이어 안동도독부를 신성으로 옮겨 통할하게 했다. 요때가 언제냐면요, 의봉연간이라 그랬는데 찾아볼까요? 의봉이면은 676년에서 679년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676년이 언제냐면은 그 나당 전쟁이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옹진도독부는 당연히 이제 신라한테 잡아먹혔을 때고요. 그리고 신라하고 당나라의 전쟁이 결국엔 신라의 승리로 끝났고, 그리고 평양 지역조차도, 평양 지역 대동강 이남까지 신라가 통일했다 그랬으니까 평양 지역조차도 당나라가 이걸 제대로 통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독부를 원래 신성에 있던 요 지역으로 옮겨버렸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요 산지 쪽, 요동의 산지 이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당나라가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여용도 저 위로 가버리고 그렇게 이제 삼국통일이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서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역에는 발해가 들어와서 이걸 메꾸죠. 자, 이때 신라가 강성해지니 융이 감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구려에 가서 의탁하고 있다가 뒤졌다. 무후, 측천무후죠. 무후가 또한 그의 손자 경으로 하여금 부여경입니다. 왕위를 잊게 하려 했으나
그 지역이 이미 신라와 발해 말갈에 의하여, 발해 말갈이라는 게 발해입니다. 발해를 의미합니다. 신라와 발해 말갈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므로 나라의 개통이 마침내 단절되었다. 어쨌건 이제 그 의자왕의 후손인 부여용과 부여경은 계속 이제 웅진도독부의 수장이니 아니면 안동도독부의 수장이니 그렇게 이제 계속 성식상으로든 명맥을 잇고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이 다시 대동강이 남은 거죠. 대동강이 남은 신라 땅, 그 다음에 저 북쪽은 발해 땅, 그렇게 이제 분할돼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나라가 요하 이동에 대해서 다시 또 힘을 쓸 그건 이유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제 계열 왕통은 끊어져 버렸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고구려 계열 왕통은 800몇 년대까지 이제 어쨌건 지방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 고구려 본기에 나왔었죠, 그죠? 그거하고 좀 대조적이죠. 자, 논어에 말한다. 신라 고사에는, 신라의 옛날 이야기에는 하늘이 금괴를 내려보냈기에 성을 김씨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괴이에 믿을 수 없으나 내가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 이 말이 전해 내려온 지 오래되니 어찌 이를 없앨 수 없었다. 그러나 또한 듣건대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소호 금천씨의 후손이라고 해서 김씨로 성을 삼았고, 이는 신라 국자박사 설인선이 지은 김유신의 비문과 박거물이 지었고, 요극일이 쓴 삼랑사 비문에 보인다. 고구려는 또한 고신씨의 후손이라 해서 고씨로 성을 삼았다고 한다. 진서의 기록에 보인다. 예사서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했으며, 또한 진나라와 한나라의 난리 때 중국 사람이 해동으로 많이 도망왔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삼국의 조상들은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오래도록 나라를 향유할 수 있었느냐? 백제 말기에 봐서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 많았으며, 또한 대대로 신라와는 원수를 맺고 고구려와는 화친을 계속하면서 신라를 침공해 유리한 조건과 적당한 기회만 있으면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빼앗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웃과 잘 사귀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는 달랐다. 이에 당나라에서는 장나라의 천자가 2번이나 조서를 내려 백제와 신라 사이의 원한을 풀기 위해 노력했으나,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안으로는 이를 어겨 큰 나라에 죄를 지었으니 그들이 패망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뭐 이거는 김부식의 생각이고, 김부식이는 우리가 보통 하는 사제노우기 때문에 신채호의 표현을 빌리자 그러면 이제 작은 거짓말은 잘하지만 큰 거짓말은 못하는 사제노우기 때문에 그 표현 되게 재밌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고구려 백제의 멸망 원인은 뭐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재수가 없었다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는 말할 것도 없고, 백제는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백제군이 의자왕 밑으로 제대로 소집되기 전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라는 게 제일 큰 멸망의 이유 같습니다. 그 말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실책이고 운빨이 없다는 거기도 합니다. 아쉽습니다. 그 백제하고 고구려들 둘 다 이제 건국연대를 저기 기원전 200년까지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많이 그래요. 특히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 이걸 900년이라 그런다 그러면 900년 역사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700년이라 그런다면 통설에 따라서 700년 역사가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백제 본기를 이제 끝내면서 든 생각은, 백제 본기는요 고구려 본기보다 그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빈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는요 중국하고 접경한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기록에 고구려와 관련된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고구려는 중국 놈들하고 실제로 주먹질 발길질하면서 싸웠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많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백제는 역사의 승리자도 아니고, 그리고 신라하고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었고, 안 돼요, 나 사야 돼요. 원수지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구려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되게 적은 기록에다가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백제 행적을 추론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아마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쓸 때인 1100년대쯤에도요 1100년 1150년쯤에도 백제 관련 기록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뭐 다른 건 망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록이 많이 없다는 게 아쉽고, 그게 삼국사기를 읽을 때도 그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백제 관련 기록들은요 일본 서기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특히 이제 일본 서기의 신공황후 본기, 그 다음에 흠명천황 본기, 신공황후기에는 보면은 그 백제 근초고왕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흠명천황기에는 그 누구냐, 백제 성왕 있죠, 그죠? 성왕하고 관련된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흠명천황 본인에 대한 기록보다요 성왕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누구냐, 제명천왕, 황극천왕, 그래, 황극천왕, 제명천왕이 동일 인물이거든요. 황극천왕, 효독천왕, 제명천왕, 천지천왕, 요 네 사람이 쭉, 네 사람이 세 사람이구나. 세 사람이 쭉 연달아서 천왕위를 잇는데, 요 네 사람 기록에도 보면은 백제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명천왕기하고요 천지천왕기 초기 부분을 보시면은 백제 멸망 과정이나 백제 그 누굽니까, 백제 부흥운동에 관한 기록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고, 요게 삼국사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밌을 겁니다. 제가 그 직접 삼국사기를 방송했던 적도 있는데, 일본서기를 방송했던 적도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쪽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로 아무튼 백제봉회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신라본기를 읽을 텐데, 신라본기는 제가 작업을 아직 안 해놨기 때문에 신라 쪽 지도가 지금 텅텅 비어있죠, 그죠? 오늘 또 이번 주에 작업을 해가지고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해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얘기해가지고 백강에서 그 크게 져가지고 아무튼 좆됐다, 우리 좆됐다, 그런 얘기 있어요. 말하는 거 아니야, 걔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방송이 오늘로 끝입니다. 자, 많이 봐주세요. 방송 종료하겠습니다.